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을 시작합니다. 5.18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희망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헌재 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남긴 글입니다. 박 소장은 5.18 정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태동했고 그것이 존립의 근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의 묘역 참배는 평가합니다만 박 소장 취임 이후 헌재가 보수화되고 있다는 새 평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헌재가 내린 주요한 결정들이 광주 정신에 부합하는지는 스스로 더 잘 알 것입니다. 헌재는 대법원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기관이자 단심제입니다. 광주 정신은 방명록 한 줄의 글귀로 기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나 수상 이상가는 권위와 신뢰 그리고 무게감을 갖습니다. 그건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그간 수행해온 역할 때문입니다. 수장이 바뀔 때마다 헌재의 역할과 기능이 권력의 풍향을 좇아 바뀐다면 헌재의 권위는 결코 확립되지 않습니다. 5.18은 때가 되면 들러서 묵념하고 분향하고 사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오늘 오전에 서울 서초동의 내곡동이죠. 국가정보원 인근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또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기 난사라고 해야 할 텐데요. 2명 사망에 3명 부상. 부상자 중 1명은 위독하다고 하죠. 새정치민주연합 최근 내홍의 불씨의 하나가 됐던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당분간 자숙을 요구한다. 공개적인 발언 자제 정도로는 조금
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인 당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최고위원 참석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적어도 표면적으로 불거졌던 그런 것들은 어서 봉합을 하고 좀 더 함께 먼 곳을 바라보고 반성, 서로가 성찰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경제 브리핑을 먼저 하고 뉴스 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오름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전화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오진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보험료 2배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는 1,700조 원 정도의 세금 폭탄론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2030 젊은 세대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민연금 폐지나 탈퇴 등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이거야말로 논의가 아주 엉뚱한 곳으로 번지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기금이 고갈될 거면 연금제도도 폐지하자, 엉터리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는 가입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앙대 김현명 교수는 과거에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가 불신의 원인이었는데 최근에는 보험료를 내도 최소한의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인식이 불신의 핵심 요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정년의 김용희 의원은 복지 확대가 비용 증가로 합의가 월권으로 바뀌고 지난해부터 있던 논의가 갑자기 졸속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실과 해석이 다르고 프레임 전도가 극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언론들을 총동원하여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론 등 혹세무민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특히 젊은 가입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그런 의견이 게재되고 그러는군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꼼꼼히 따져보면 월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고 납부보험료의 최대 한 4.3배 정도를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 수익비는 2012년 가입자 기준으로 평균 1.8배에 이릅니다.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1.8배로 많다는 뜻인데 수익비가 1배 미만에 불과한 사적 연금보다는 가입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적연금입니다. 네. 국민연금에는 사적 연금이 없는 소득 재분배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수익비는 저소득 가입자일수록 더 높아집니다. 저소득층인 하암의 가입자 월 24만 원 소득자는 낸 보험료보다 최대 4.3배를 돌려받고 월 100만 원 소득자는 2.6배, 월 200만 원 소득자는 1.8배를 돌려받습니다. 또한 월 300만 원 소득자는 1.5배, 월 390만 원 소득자는 1.3배를 돌려받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 재벌 사적 보험사의 수익비 1배 미만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이 관련은 지난번에도 한번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상세히 다뤄본 바가 있죠. 네. 공적연금 강화가 최대 화두인데 국제노동기구 ILO는 실질소득 대체율 45%를 공고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8%에 불과해서 용돈연금 수준이란 말이에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 소득 대출이 지금 18%, 또 지금 현재는 40%. 왜 숫자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 대체율은 40%입니다. 네. 그런데 이는 40년간 가입했을 경우에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 40년 내내 일해야 40% 명목 소득 대체율이 되고요. 네. 불안정한 노동 환경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을 10년 정도 부어서 18%밖에 안 되고 2030년대 정도 되면은 17년 정도 붙게 되어서 23%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납부 기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네, 실질 소득 대체율은 납부 기한을 고려해서 실제로 얼마 받을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게 1988년이니까 네. 지금 현재 27년쯤 되는 거죠.
네네. 이게 만 40년 납부를 꼬박 채우면 40%에 이르게 돼 있도록 현재는 규정 설계돼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도 40% 소득 대체율 40%를 다 받는 사람은 없겠군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직전 평균 소득의 5분의 1이 안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작은 겁니다. 퇴직할 때는 또 월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100만 원, 그러니까 연 평생 한 40년 일하는 동안 평균에서 한 100만 원을 받았다 치고 현재는 한 18만 원 정도만 받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 ILO에서는 45%를 권고하고 있다.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군요. 현재로서는. 네, 선진국에서는 55%까지도 뭐 주장을 하고 있고 세계은행도 40%는 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50%로 높이려다가 지금 그거 명시하면 안 된다, 된다 해가지고 공무원연금 개혁안마저 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지금 삿바 싸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확히 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논쟁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오늘 오건호 국민연금 그리고 복지에서 아주 독보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 연결해서 진짜 인터뷰 경우에서 조금 더 소상히 상세히 공부도 하고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질문 있으시면 샵 인터뷰라고 해서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공적연금의 역사가 긴 유럽은 명목소득 대체율과 실질소득 대체율이 모두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높겠죠. 얼마나 높습니까? 네, OECD 2013년 자료를 보면 네덜란드의 명목소득 대체율은 91%, 오스트리아는 77%, 스페인은 74%, 프랑스는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고작 39%대에 머물고 있는데 OECD 평균 중간 소득자가 연봉이 3,850만 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질 소득 대체율은 더 심각합니다. 네. 룩셈부르크의 실질 소득 대체율은 79%, 프랑스 65%, 영국 50%, 독일이 47%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질 소득 대체율은 18%에서 23%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고, 그리고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도 현재 10년이고 앞으로도 한 17년 정도에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20-30년 이제 지나가서 모든 국민연금 납입 대상자들이 40년 만기 납부를 다 채울 수 있으면 지금보다는 좀 올라가겠지만, 그러니까 네.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는 하지만, 스페인, 이 나라도 지금 휘청휘청 한다고 하는데 거기 한 74%, 네. 프랑스가 65%, 네. 이러니까 노후가 돼도 생존 걱정 이런 건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군요. 네. 유럽 국가들 명목이나 실질 소득 대체율은 방금 지금 짚어주신 대로 다 높은데 보험료율, 즉 내는 것도 물론 우리보다 좀 많이 내겠죠? 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33%, 스페인이 28%, 독일이 20%, 네덜란드가 18%, 룩셈부르크가 16%로 가장 적게 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16%에서 33%의 높은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9년부터 16년간 줄곧 9%에 불과하고, 특히 직장인들은 월급의 4.5%만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 14%에서 18%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절반을 내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의 월급의 7%를 2009년도부터 내고 있고요. 2020년에 되면 9%까지 낼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로 OECD 34개국 가운데 최악인데,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상향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노인 빈곤 축소와 최저 생계비 보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한 가지 좀
궁금하달까 또는 독특한 점이 보험료 내는 거 룩셈부르크가 16%로 유럽 국가 중에서는 제일 낮은 편에 속한데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실질 소득 대체율은 룩셈부르크가 79%로 가장 높아요. 네, 실질 소득 대체율이 79%고 명목 소득 대체율이 56%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보험료율 내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금공단에도 내는 것은 룩셈부르크가 16%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낮아요. 어떻게 네. 비교적 적게 내고도 실질 소득 대체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정부 보조를 많이 해줬거나 뭐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1인당 GDP가 굉장히 높고 국부 이게 뭐 아주 튼튼한 나라니까 이 차이 부분을 국가 재정에서 뭐 복지 차원에서 대납을 해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요인들이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부 재정이나 기타 공적 자금으로 부담을 한다고 해도 크게 견뎌내기 힘들 정도는 아마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16%를 내고 실질 소득 대체율은 79%, 그러니까 한 80%쯤을 평생 소득의 80%쯤을 받는 거니까 여기는 은퇴하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슈퍼 부자들. 이게 소득이 또는 재산이 얼마가 넘어야 슈퍼 부자로 분류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따 그것도 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슈퍼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30년간 23%포인트 줄어들어서 조세 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잃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연평균 소득이 29억 원인 슈퍼 부자의 조세 부담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합친 부담률이 지난 30년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 부담률이 대폭 낮아졌고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나기한 동국대 교수는 1980년에서 2011년까지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계층별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연소득 12억 5천만 원 이상인 소득 상위 0.01%인 슈퍼리치, 이분들의 그 평균 연소득이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슈퍼리치의 조세 부담률은 1980년 58%였는데 2011년에 35%로 2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70%에 달하는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38%로 대폭 낮아지면서 소득세 부담이 34%까지 떨어진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자인 소득 0.1%까지 초고소득층은 연평균 소득이 5억 4천만 원이 되는데 이분들 조세 부담률은 29%에서 31%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네. 슈퍼 부자 소리 들으려면 뭐 돈 좀 있다. 이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많은 슈퍼 부자 소리 들으려면 연평균 소득이 29억 원은 돼야 하는군요. 그러니까 예, 근로소득이나 뭐 재산소득, 이자, 배당, 뭐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등등 다 합쳐서 아무튼 1년에 한 30억은 벌어야 그 부자 동네에서는 슈퍼 소리를 듣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위 0.01%. 0.01%요? 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조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지는 건지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덜 버는 초고소득층, 그러니까 연소득 5억 4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약간 2%포인트쯤 조세 부담률이 올라갔고요. 왜 그 슈퍼부자와 초고소득층 사이에 그런 역전 현상이 생기는지도 분석이 됐습니까? 네, 그 최고 세율 구간이 내려온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아하.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네. 세율이 계속 법인세나 소득세가 계속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예, 0.01%면은 뭐 한 몇백 명, 뭐 1000명이 넘을 거 어쩔건 모르겠는데 이건희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계층의 그 구간의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이 좀 줄었다. 네. 허허.
조세정의,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 이게 한국의 국세청에는 해당이 안 되는군요. 반면에 중산층과 서민들 세금 부담은 30년간 오히려 대폭 늘어나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나라 세법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 연소득 1,100만 원 이하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세율이 0.2%에서 6.4%로 부담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중산층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소득 절대이익이 증가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소득 구간으로 옮겨갔고 소득세가 큰 폭으로 자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민층들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급증했는데 국민연금이 88년, 실업보험이 1995년도에 시행되면서 연차적으로 낼 돈이 많아졌고 네.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소득 하위 90%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은 10.7%로 소득 상위 0.01% 슈퍼 부자들의 부담률 1.9%에 비해서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역진성이 두드러져 양극화가 확대되었습니다. 야, 이건 정말 슈퍼 부자들은 해당자는 뭐 몇백 명, 뭐 1,000명쯤 되는지 어쩐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해당자는 몇 퍼센트 안 된다고 해도 이거야말로 넌센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90%, 그러니까 전 국민 대다수인데 네. 이들의 사회보장기여금, 즉 쉽게 말하면 4대 연금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네, 특히 건강보험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보료 정말 비싸죠. 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 있고 조그만 승용차 하나 있으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최소한 한 2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네, 20만 원 내외가 될 겁니다. 네, 아니 5, 6억, 집이 한 5, 6억이 넘고 2000cc 뭐 소나타 같은 승용차 있으면 20한 4, 5만 원 될 거고 집값이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르고 근데 뭐 수도권에는 그런 집들도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거기에다가 뭐 한 2500cc급 자동차 그러면 30만 원이 대개들 넘던데 이건희 씨가 내는 건보료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기가 건보료 최고 구간이 뭐 36만 8천 원인가 아무튼 4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예, 그 구간이 상당히 낮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 800만 원을 벌거나 월 50억씩 받거나 내는 건보료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네. 더군다나 또 뭐 이건희 씨 같은 양반은 저 직장 근로자로 돼 있을 거니까 아마 또 회사에서 반을 내줄 거고. 네. 어쨌거나 4대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4대 보험 쪼로 내는 돈이 부담률이 국민 대다수인 90%는 10.7%, 그러니까 약 11%를 내는데 슈퍼 부자들은 2%밖에 안 된다.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내도 부족할 판에 지금 그 부담률로만 보면 전체 국민들이 5배나 더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진성이 두드러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가분수가 돼서 콩알이 수박을 업고 다니는 형국이군요. 네. 그렇지 않아요? 수박 위에다 콩알을 얹어놔야 안정적이고 좋은데 콩이 어떻게 수박을 업고 다녀야 됩니까? 이거 참 칼럼거리가 바탕차는데 우리 오 대표가 칼럼거리 하나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자, 이게 뭐 퍼센트가 계속 나와서 청취자분들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좀 귀 쫑긋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들 지갑,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0.5% 이하 부자들도 그 세금 부담률이 30년간 1.5배에서 한 2배 정도로 늘어났다고요? 네, 슈퍼 부자를 제외한 상위 0.5% 이하 계층에서도 조세 부담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상위 0.5% 연소득 1억 9천만 원에서는 세율이 16%에서 24%로 높아졌고 상위 1% 연봉 1억 2천만 원 소득자는 세율이 11%에서 18%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위 5% 연봉 7,700만 원 소득자는 세율이 6.4%에서 14.5%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소득 상위 10% 연소득 5,050만 원 소득자는 4.5%에서 12.8%로 2.8배까지 뛰었습니다. 아하. 김낙연 동국대 교수는 현행 조세체제 하에서의 슈퍼리치보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슈퍼리치는 뭐 0.01%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조금 더 세율을 높이더라도 대상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들로부터 걷어지는 수입은 상당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워낙 덩치가 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뭐 1년에 최소한 30억 이상씩 버는 사람들은 요만큼 세금이 오히려 낮아지거나 그 정도고, 그 밑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내고, 이 10% 아니 0.01%를 위해서 나머지 99.89%가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제가 뭐 뭘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건강보험료 같은 것을 빨리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도 더 답답한 건 월 30만 원 안팎의 상당히 비싼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도 막상 병원에 조금 중병에 걸려서 가보면 보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비급여가 많으니까 뭐 큰 수술 받으면 본인 분담금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민간 보험에서 이제 사보험, 뭐 의료 관련해서 뭐 암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따로 들고 자꾸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정권을 잘 만들어야 하는 거죠. 정권. 네. 자, 이게 며칠 전에 국회 통과했죠. 어젠가. 대표적인 지하경제 하나로 꼽히던 상가 권리금 이제 법제화 됐다고요. 그러면 권리금 떼이고 권리금 뭐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울상하면서 쫓겨나고 이런 일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임차 상인들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국회는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다음 달 6월부터 점포 규모와 상관없이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상가 세입자는 최초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보증금의 월 임대료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한 금액을 서울은 4억 원, 수도권은 3억 원 이하만 가능했지만은 모든 가계로 확대된 것입니다. 또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와 새 임차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게 되고, 세입자가 구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거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상가 권리금은 총 33조 원인데 이 중 권리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상가 임차인은 120만 명, 네. 액수로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말은 이게 아마 민병두 의원실의 최병천 보좌관이라고 이쪽 부분에 아주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보좌관이 하나 있는데 글도 많이 쓰고 정열적으로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 만드느라고 한 2년이 넘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네. 그러더니 드디어 이번에 통과가 되긴 됐군요. 그런데 이번 법안에 임차 상인들은 여전히 그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보완해야 할 점 주로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켜 권리금을 강탈하는 행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피해 사례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114의 김원진 팀장은 임차인 입장에서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임대인 우위의 상황에서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감도 전했습니다. 예. 저 웬만한 경제지의 한 차장이나 부장급보다 훨씬 꼼꼼히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 다져진 감각으로 국내외 자료를 이렇게 잘 준비해서 리포트해 주신, 이건 제가 지금 립 서비스나 면찬이 아니고요. 우리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짜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간지나 경제지에 중견쯤 되는 기자한테 경제 브리핑 시켜도 이렇게 성의 있게 하지 않을 게 확실합니다. 오진근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5시 1분 30초 들어갑니다. 오늘 뭐 사건 사고 등등 안 그런 날이 없지만요. 부산에서 또 끔찍한 일가족 참변 얘기도 있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뉴스 브리핑 들으실 시간이죠.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비군 훈련장 사건 먼저 정리합시다. 육군하고 경찰에 따르면은요, 오늘 오전 10시 44분쯤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52사단 송파 강동 예비군 훈련장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예비군 한 명이 총기를 난사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총기 난사로 주변에 있던 예비군 4명이 다쳤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고 삼성의료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치료를 받던 도중에 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삼성의료원 외에도 국군 수도병원, 영동 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요, 사건은 사격훈련 과정에서 조준구 조정을 위한 0점 사격을 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총기를 난사한 예비군은 K2 소총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육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총기 난사한 예비군이 군에 있을 때 그래도 관심병사였다고 하더군요. 예. 네. 그러나 참 2명, 또 1명은 부상이 심각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고요. 네. 정당 얘기 한번 보죠. 새정년의 문재인 대표가 공갈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사실상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죠? 그렇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자숙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급적 공개 발언을 자제하되 최고위원회에는 참석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히자 자숙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정 최고위원이 퇴장한 뒤 비공개 최고위를 다시 열어서 최고위 출석 정지라는 고강도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최고위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주요 정당의 선출직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네. 당헌 당규상 직무정지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최고위 출석 정지라는 형태의 정치적 징계를 내린 것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마친 뒤 약식 브리핑 형식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최고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분명히 밝히겠다며 정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문 대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정 최고위원은 분명한 자숙이 필요하다. 본인도 자숙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는데 스스로 밝힌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윤리심판원의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건이 회부된 데 대해서 당헌 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윤리심판원에서 조속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 조치에 대해서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무슨 반응 이런 거 나왔습니까? 네, 아직은 제가 확인한 시점까지는 특별히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좀 다른 업무를 좀 하다 와가지고 직전에요. 트위터나 뭐 한번 페이스북 한번 들여다 보세요. 예. 또 뭐라고 썼을 수도 있고. 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 이완구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민수 비서관을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검찰청사로 불러서 지금 조사 중이죠. 그렇습니다. 한창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비서관은 이완구 전 총리의 최측근 보좌진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업무와 조직관리, 수행 실무 등을 총괄했습니다. 한마디로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3년 4월에도 이 전 총리의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캠프에서 자금을 비롯한 선거 실무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예. 김 비서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건 참고인인 이 전 총리의 전직 운전기사 윤모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윤 씨는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가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독대한 것을 봤다고 언론에 증언한 인물이죠. 김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한 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일에 이 전 총리가 청양 사무소를 들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의혹 전반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고요. 그가 재보선 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한 핵심 실무자였던 데다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만났다는 자리에 동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검찰은 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이 김 비서관의 입에 상당히 많이 달려 있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 뭐 자금 등 모든 걸 실무를 했고, 또 이 전 총리의 전직 운전기사 회유 여부도 처벌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홍준표 지사도 실제 뭐 액수 1억 원 이것도 정치자금법 물론이지만 회유를 했느냐. 네. 윤승모 전 부사장을. 그래서 이 점이 입증이 되면 그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전 구속 사유죠. 그렇죠. 예. 그 뭐 검찰이 아주 자신 있게 영장을 칠 수 있는데 그 점이 중요하고. 아, 지금 잠깐 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뭐 페이스북이었나요? 네. 31분 전에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짧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이니까 그냥 속보처럼요. 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어떤 선택이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보탬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선택이 당의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분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자숙하겠다는 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정청래 의원이 글을 올렸군요. 네, 문재인 대표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분란을 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겠다라는 충정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갈이라는 단어는 매우 자극적이고 좀 품위가 없고 너무나 이렇게 어디 한쪽을 건드린 측면은 있었지만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든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리는 없겠죠. 양측이 이제는 더 이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그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말로 대승적 차원에서 성찰할 것을 많은 국민들은 또 전통적 지지층들은 마지막으로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김민수 비서관 지금 조사하는데 언제 돌려보낼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내일 오전엔 10시에 이완구 전 총리 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언론에 보도가 된 대로라면은 네네. 비서관입니다. 네. 그럼 의원실 직제상 최고위 보좌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좌관 밑에 비서관이죠. 그렇죠. 네. 6급, 5급, 6급 이렇게 되죠, 보통. 네. 아, 그런데 이렇게 핵심적인 업무를 다 담당했을 정도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인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예. 이완구 전 총리쯤 되면 예. 통상적인 초재선 의원들 방에 있는 그 보좌진 스태프들하고 조금 다른 구성과 퍼스널이 다른 구성과 역할 배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지역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지역의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 이 점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보좌관이 이제 둘인데 정책 담당과 흔히들 지역 담당 이렇게들 하나씩 나눠 갖기는 하는데 예. 나눠서 운영은 하는데 이완구 의원실은 안 그랬을 수도 있고 총리실 등등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오늘 검찰에서 이제 조사 마치고 이 김민수 비서관이 나갈 텐데 네. 나가서 이완구 전 총리한테 가서 이렇게 묻길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라고 또 보고를 할지 어떨지 이런 것도 관심이죠. 네. 통화 기록이 나올 테니까 전화로는 못할 거고 만나는 거야 뭐 어떻게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꼭 그럴 거란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자, 북한 소식 한번 봅시다. 요즘 뭐 누가 독살이 됐니 뭐 말들이 많던데 특히 그 장성택 현 김정은 제1비서의 고모부였죠. 그러다가 네. 작년이었나요? 그 공개 처형되고 뭐 체포하고 그래서 아주 권력의 한 축을 제거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의 부인 독살설이 나와가지고 뭔가 종편들은 또 떠들었는데 국가정보원에서는 그건 아니다. 네. 현재도 잘 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했고 그러니까 북한 관련 말들을 함부로 하는 언론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김경희 네. 김정은 제1비서의 고모인 김경희 씨가 얘기가 아니라 북한 내 군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예. 인민무력부장이면 우리로 말하면 국방장관 정도 네, 되는. 뭐 아무튼 예. 군 최고 지휘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쯤 될 텐데. 예. 이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쯤 반역죄로 처형됐다. 이렇게 지금 국가정보원이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 취임한 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나온 좀 큰 정보 보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심혈을 기울인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국정원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김광림 국회 정보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습니다. 앞에서 네. 말씀드린 대로 인민무력부장이라는 그 자리는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현 무력부장은 군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다음으로 꼽히는 군내 실력자였고요. 재작년에 처형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숙청 내지는 처형된 인사 중 가장 권력 서열이 높은 고위급 인사여서 북한 내 권력구도 재편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현 무력부장은 지난달 24에서 25일에 열린 군 일꾼대회 이런 행사가 있나 봅니다. 군 일꾼대회에서 이 조는 모습이 적발이 되고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지시에 대꾸하고 불이행했으며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부분 등이 불경, 불충으로 지적돼서 반역죄로 처형이 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합니다. 예, 졸고 말대꾸하고 불만을 표출해서 죽었습니다. 예. 자, 현 무력부장은 북한 내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2-3일 만에, 불과 2-3일 만에 평양 순안구역 소재 강건 군관학교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포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고사포가요. 네. 비행기에 쏘는 예. 화기잖아요. 높을 꽃자 쏠 사자. 그렇죠. 예. 지상에서 비행기를 향해서 쏘는 건데 그걸 사람한테 쐈다 사람한테 정말 이 나라는 정말 좀 그렇습니다. 이 장성택 처형 때는 뭐 기관총을 90발을 난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이 밖에 지난 6개월간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등 김 위원장의 측근 간부들도 일부 숙청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네, 이 국정원의 보고가 맞다면 예. 일부 뭐 조금의 과장은 전문 과정에서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주요한 뼈대는 맞고 예. 특히 반역죄 그 사유가 뭐 졸았다, 약간의 말대꾸를 했다, 평소에도 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불만을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공개 처형을 했다면은 이건 정말 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건데, 그리고 제가 평양에 기자 시절에 취재 때문에 2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서 지리를 조금은 아는데 순안구역이라 그러면은 서울로 치면 어디 뭐 아주 뭐 김포공항 넘어 무슨 마곡지구나 방화지구 이렇게 외곽이 아니고요. 예.
순환구역은 도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외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양 시내 한 복판에서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인데 한 서대문구 마포구쯤 되는? 그 정도? 예. 마포구 은평과 서대문의 한 중간쯤 되려나요? 굳이 서울로 치자면 그런 곳이고 주요한 시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순환구역이면. 그런데 무슨 최소한의 재판 과정도 없이 예. 체포 후 2, 3일 만에 군관 학교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을 했다. 총살형이다. 그것도 고사포로. 예. 고사포면 이게 인체가 다 훼손돼 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수습할 시신이나 있을지 말이죠. 좀 생각이 좀 너무 쇼킹하니까 잘 안 믿겨지는 그런 심리가 고개를 드는군요. 어쨌거나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 자, 지금 국무총리 공석인 상태에서 이거저거 많이 회의는 주재하던데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 의결했어요. 네. 이게 아마 이제 지난번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돌려주는 그 건인 모양이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죠. 이 소득세법 개정안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 원을 약 638만 명에게 환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 1,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또 출산, 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렸고요.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습니다. 원래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가 되지만 정부는 이달 중에 연말정산 환급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가 되면 곧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내일 중에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월급일인 25일이 석가탄신일 즉 휴일이고 23에서 24일이 주말이어서 기업들은 22일까지 환급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미 5월 급여를 준 업체는 6월 급여일에 환급분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석가탄신일 연휴가 끼고 실무작업할 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지니까 그렇죠.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군요. 예. 이런 거 빨리 하듯이 세월호 구조도 좀 빨리빨리 하고 아무튼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예. 자, 이건 또 뭡니까? 내란 음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아로 회합에 참석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던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 등 3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무슨 소린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우위영 전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 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우 전 대변인 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이들을 이미 강제 구인했습니다. 우이영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하고요. 각각 중앙 파견, 북부, 청년 권역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에서 반미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요. 이 지부장과 박 위원장 등 2명은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하고 국정원은 회합 참석자에게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을 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한 바 있죠. 우 전 대변인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해오다가 이 전 의원 등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아마 저녁 늦게, 밤늦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강윤의 오늘에서는 영장 발부 결과는 알려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상. 예.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김효진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22분 됐습니다. 게시판 좀 보고 정가 산책 그리고 진짜 인터뷰 이렇게 이어가죠. 선계님, 혹시 그 신선선자에 직영계자 그렇게 쓰시는 분이신가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고사포 처형이라 처형한 김정은이든지 발표한 국정원이든지 둘 중 하나는 완전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분명하다. 예, 고사포를 쏘았다니까 이거 정말 그냥 뭐 공개 청살 이게 아니고 국정원 보고가 고사포로 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믿기도 뭐하고 믿자니 여하니 도저히 어이가 없고 말이죠. 그랬더니 사이코패스란 단어를 보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김광진 의원을 도깨비로 만들어서 종북이라고 표시했던 포스터가 기억이 난다고 또 답글을 다셨고요. 예술의 전당 포님,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나라가 전체적으로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듯하다. 신규 채용, 주택시장, 연금 등 금수저가 아닌 이상 갈수록 힘든 세상이다. 그들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네, 동의합니다. 출발선부터가 다르고 적용되는 룰은 공정하지 않고 계층 간 이동의 주요한 수단이었던 교육이라는 사다리는 걷어차버린 지 오래이고 말이죠. 키에르케고르가 그랬나요? 하이데거가 그랬나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질병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절망이다. 희망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안에서 독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희망 없음, 탈출구 없음, 절망 이런 걸 겁니다. 그거를 치유하고 위무하는 게 진짜 지도자겠죠. 북한도 공포 마케팅인가요? 무조건 총살이라. 사도 요한님이시고요. 이슬림, 이강윤님, 국민연금은 나이가 65세 이상 지급하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혼자 살다가 65세 이전에 고인이 되면 누구에게 지급되죠? 배우자가 없으면서 가정이 없다면요.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직장 다니면서 연금은 냈는데 65세 이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면 지급 그거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은 65세 이상이 아니고 61세부터 차등직 연령대별로 지급 개시 나이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온 무슨 통지문을 보니까 저는 63세부터 지급받게 되어 있더군요. 지금 청라에서님이 연금 지급은 61세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슬림이 질문한 그런 경우는 아무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답을 달아주셨는데
아마 확인하고 맞게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연금 지급이 일률적으로 61세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니까 63세더라고요. 그게 아마 연금 가입 시점과 출생연도, 그다음에 그 연금 불입 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사실 제일 답답한 말이 어디 홈페이지에 가보라 이건데, 가면은 이건 워낙 중요한 얘기라 국민연금에서 잘 해놨어요. FAQ인가? 거기 보면 쫙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청라에서님이 잘 확인하고 쓰셨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청래 의원에 대한 실질적 당무 정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을 주고 계십니다. 매트 1962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도 아주 긴 글로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이번 일에 대한 것, 4.19, 5.18 등등 그 역사성까지 겸비해가면서 긴 글 주셨는데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합니다. 저는 빠른 눈으로 빨리 이렇게 읽었고요. 정성 들여서 올려주신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청래 의원 인터뷰 성사되면 좋겠는데 아마 거절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금 진보 매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특히나 안 하려고 할 것 같고요. 본인이 거절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저희도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막 하자고 자꾸 그러진 않겠고, 이 상태는 그냥 조용히 놔두는 것도,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인터뷰라고 그런 생각은 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조금 좀 섭섭하다, 서운하다,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견해를 주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국적으로 잘 수용한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 이 사격 문제에 대해서 실은 제가 군대를 잘이 아니라 군대를 못 갔기 때문에 예비군도 안 해봐서 잘은 모르는데, 내추럴 파레트님이 한 글을 올렸더니 굉장히 많이 댓글이 달렸어요. 난사가 아니라 조준사격이다. 5발을 줬는데 4명에게 조준사격하고 자신은 자살했다. 근데 난사라고 발표하는 것은 훈련장이 책임 회피할 명목으로 그렇게 발표한 걸로 보인다. 사로, 아마 사대로 가는 그거 말하겠죠. 쏠사자의 길로자. 사로에 들어가면 타인에게 겨냥했을 때 총기를 발로 차고 그 사람을 제압해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걸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난사라고 발표하는 듯 하다라고 개인의 견해를 말씀하셨고, 물잡이님은 그러게요. 제가 0점 조준 훈련 받을 때는 탄창에 3발씩 넣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난사라고 했지만 현역은 피해가 없었던 것 같다. 아마 대인에게? 타인에게 아닌가요? 타인에게 조준했을 때 책임자 자신들은 숨었겠죠. 그랬더니 변현주 사랑해님은 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총구 고정이 안 돼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제가 예비군 받은 부대는 고리로 다 고정이 돼 있고 동그란 철근 구멍이겠죠? 철근 구멍에 넣고 발사하도록 돼 있었다. 근데 저 예비군 부대는 왜 총구가 움직이도록 한 건지 모르겠다. 그게 핵심이다. 그랬더니 내추럴 파이트께서 예비군은 총알 격발만 하고 나오지 0점 조정은 안 한다.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이거 굉장히 많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조준사격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큰 거죠. 난사라면 그냥 드르륵 했을지 모르겠는데 조준사격이면 한 발 한 발 사람에게 겨누고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가 그걸 저기를 해야 되는데 총 들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무서워서 사실 그걸 제압을 하겠어요. 네, 아무튼 좀 쇼킹한 일이고요. 애청자 기억님께서 주신 질문은 따로 갈무리를 잘 해뒀습니다. 대단히 유익하고 중요한 질문이어서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견해를 주셨는데 겨우 한 30% 정도밖에 소화를 못 시켜서 송구합니다. 몇몇 분께서 의견 주셨던 광고 순서 조정하는 거, 제 오프닝 끝난 다음에 전창걸 씨 경화하는 그거는 뒤로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시면, 실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돌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늦었지만 그렇게 조정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견해 주시고 그러면서 완성도는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정치연합 내홍 사태 일단은 진정 국면 들어가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네. 일단 어제 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 모임,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표가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금 좀 강도 높은 개혁에 대한 이 의지를 밝혔고, 그리고 이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직무정지 조치가 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제 내려지면서 네.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그런 갈등이 다행스럽게 이제 확산되지는 않고 점차 이제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논란의 이 밑바탕에 결국은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한 그런 좀 힘겨루기에 대한 성격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 이 문제가 매끄럽게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하게 지금 굽히지 않은 상태이고, 네. 또 말씀드렸듯이 이 총선 공천 문제라는 게 사실 이제 조만간에 어쨌든 이 각 지역 당협 위원회별로 이제 다 이 당협위원장을 이 사고지구당 이제 정비하고 또 부실당협은 교체하고 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아마 빠르면 6, 7월부터는 이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이런 계파 갈등의 논란이 더 첨예하게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전초전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앞으로 논란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승조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예. 이 핵심 이 정무직 당직자들이 이제 일괄 사표를 내고, 예. 이 문재인 대표가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이 재신임 여부를 묻거나 아니면 교체하거나 하는 그런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보니까 일부 핵심 당직자들이 이 사의 표명을 한 건 맞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는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더 구체적인 가시적인 인사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구체화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오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일부 언론과 만나서 이 문재인 대표가 혁신하겠다 얘기한 지 2주가 넘었는데
실제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걸 보면 예. 말씀드렸듯이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고 예. 그리고 이게 6월, 7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당협위원장 선정을 비롯한 사실상의 이제 총선 공천 분위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 코앞에 있어서 네. 이 문제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호남 출신의 다선 중진 의원들이 호남 민심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조금 짚어줘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 정청래 의원이 공갈이다. 사실 그거 좀 지나친 발언이긴 했죠. 그런데 지금 공갈 그게 주는 자극적인 그런 막말 논란이 아니라 호남 출신 다선에 대한 불신과 호남 민심을 어떻게 읽어서 어떻게 앞으로 진로를 잡아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고 총선이 이제 11개월 후니까 공천 문제도 자연히 엮여지면서 터졌던 거라서 사과하고 수용하고 당분간 자격정지 이걸로는 완전히 진화될 수 없다. 그런 관측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호남인 건 분명한데요. 네. 그런데 지금 호남의 이 민도의 흐름이라는 게 이번 이 재보궐선거에서 이게 문재인 대표의 심판으로 나타난 거냐, 혹은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난 거냐에 대한 문제는 예. 이건 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실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좀 독서를 퍼붓는 이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 자체로 정말 잘못된 건 분명한데 그런데 제가 한번 네. 어쨌든 힘을 합쳐서 잘 해보자라고 얘기한 그 첫 회의 석상에서 예. 이른바 이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광주 재보궐선거 참패에 사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주승영 최고위원이 그 자리에서 당대표 물러나라는 얘기를 꺼낸 건 그건 누가 봐도 상식 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잘못이 어디냐, 출발점이 누가 먼저 잘못한 거냐, 이런 거를 따지자는 문제 차원이 아니고 네.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 당의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 집권야당을 자부하는 이 제1야당의 지도부의 면면이 그것을 받아 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호남 민심 가지고 마치 우리가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데 친노 패권이 호남 민심을 대변 못하니 니네가 이 당대표 자격이 없다 혹은 그걸 이끌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진짜 제가 표현이 좀 과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신다면 네. 정말 덜 떨어진 얘기죠. 그런 얘기는. 알겠습니다. 호남 민심 이번 광주 서구의 진짜 투표 상향의 결과를 놓고 지금 이런 게 시작됐는데 아전 인수들 서로 말아야지요. 자, 새누리당 얘기 하나 들어보십시다. 이 연금 논의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시작해가지고 국민연금으로 올라오면서 아주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돼버리고 서로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야당 사이에 막 지금 남마처럼 계속 꼬이는데 네네. 청와대를 향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불만도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 협상 당사자들한테 제한권이 없지만 어떻게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이제 그 말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도 오늘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제한권이 지금 없는 상황,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사실상 지금 청와대가 그동안에 지금 김성호 홍보수석을 통해서 입장을 계속 내게 하다가 어제는 지금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실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전면에 지금 나서서 이 여야 합의에 대해서 지금 불만과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찬찬히 놓고 보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경제나 사회정책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판단, 이기는 정치를 하는 그 판단을 좀 그런 정책에도 반영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예. 사실은 지금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게 옳다, 그러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를 하면 사실은 청와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사실 이 논란의 최종 승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도를 지금 청와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했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부분은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좀 과도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 소수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개혁 아니었습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게. 그랬죠.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만 놓고 보면 여야의 정치적인 합의뿐만 아니고 공무원단체와 정부, 이른바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그 합의 내용이 지금 완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5월 국회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 지금 이미 합의가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자꾸 저렇게 큰 소리를 내면 사실은 야당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당은 협상 자체를 야당을 끌고 와서 협상을 해야 될 이 여당은 굉장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다 해놓고는 정치권이 안 하네? 대통령이 저렇게 매일같이 얘기하는데도 정치권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제 정치권 전체로 비판의 화살이 갔다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조중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과합니다만 어쨌든 같은 조간 기자라서 그 일부 보수 언론들이 보면 딱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이 국회 전체를 싸잡아서 정치권 전체를 싸잡아서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봤어요.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중에서도 여당은 참 바보, 한심한 수준 이렇게 그냥 치부되는 거고 결국 발목 잡는 건 야당이라고 이제 화살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은 시간이 가면 사실은 청와대가 이기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은 야당이 가장 불리한 상황이 될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욕은 야당이 최종적으로 먹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 과반 의석을 훨씬 더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할 이 새누리당의 쌍두마차 지도부인 이 김무성 대표나 이 유승민 원내대표는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지금 계속 얘기를 했고 특히 오늘 지금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의 얘기를 보면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했었던 5월 2일날 합의문을 작성한 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용이 실제로 니네 지금 어떤지 평가해봐라 하고 정부에다가 지금 정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평가 의견을 내라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마치 지금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그 합의안이 정말 잘못된 합의인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호도해가면서 우리가 완전히 바보되고 있다라는 불만의 표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가 뒤늦게 미흡하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공무원 개혁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만 먼저 좀 처리를 하자는 의미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여야 간의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국회를 운영해가는 정치권을 리드해가는 그 동력 자체가 지금 소진되는 상황이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이 상황이 조금 더 가면 물론 여론의 질타는 주로 이제 시간이 가면 야당이 더 받겠지만 내년 총선 후년 대선을 치러야 하고 당을 이끌어가야 하는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아마 좀 더 쌓이면서 좀 더 강경한 그런 좀 요구들, 이 반박
반발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논점 정리를 짧게 해가지고 툭툭 던지는 질문이 의외로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예. 현직 대통령이 뭘 할 수는 없어도 뭘 하지 못하게나 그렇지.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론을 주도해가는 사람이 사실 대통령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예. 그걸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많이 꼬였습니다. 네, 오늘은 청가산책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연금과 복지 부문 최고의 권위자라고 자타가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이 지금 그 용어도 어려운 게 며칠째 언론, 나라 전체를 휘어잡고 있는데 정부 여당 보험료 2배 인상론 왜 허구입니까? 정부 여당의 주장은 가입자들이 낸 것만큼 받아가려면 지금의 보험료율을 2배로 올려야 된다는 거고요. 예. 연금 수리적으로는 이 분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청와대는 얘기하는 건데. 네네. 근데 연금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연금이라는 게 애초 시작에서부터 미래 세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미 제도 설계 기본 원리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마치 지금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입자가 2배로 내야 되는 것처럼 청와대나 복지부가 얘기하니까 네. 그 계산법에서의 수치는 연금 수리 분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수치를 지금 마치 2배 올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정책 방안인 것처럼 말하는 건 그건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공방이 되는 이유가 청와대는 근거가 있으니까 하다는 거고 야당이나 네.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면 되냐 이렇게 지금 공방이 벌어지는 거죠. 수리상으로만 계산하면은 틀린 건 아닌데 불필요한 전제를 삼아서 공포심을 결과적으로 조장한다. 지금 그런 그렇죠. 비판이 많이 저희가 5년에 한 있죠. 번씩 재정 추계 작업을 벌여요.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예, 그래서 지금 3차례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 연금 재정의 상태를 진단하고 미리 대응 방안,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인데 네. 정부도 참여하죠. 이 3차례 15년 동안, 10년 동안 지금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에서도 한 번도 이론적으로는 2배 인상안이 나오지만 제도 개선안으로는 정부조차도 그것을 제시해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런 걸 지금 국정 운영의 책임자께서 갑자기 2배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재정 추계라든지 연금 정책에 기본적으로 모두가 가져왔던 룰이 있는데 그걸 깬 거예요. 네. 그 왜 깼느냐? 공포감을 유발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짧은 슬로건처럼 예. 신문에 굵은 헤드라인 제목으로 탁 나가면 사람들은 확 글이 쏠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50%를 받으려면 2배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발표죠.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파간다라고 볼 수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야당 주장도 하나 살펴보죠. 아니다. 정부 여당 틀렸다.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
대체율 10%포인트 증가, 즉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옳은 얘기입니까? 사실 야당도 정부가 하고 있는 설명 방식의 오류를 같이 저지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네. 왜냐하면 수치상의 근거는 나옵니다. 즉 지금 현재 현행 보험료율 9%를 그대로 가면 기금은 2060년에 소진이 되어요. 네. 근데 야당의 주장처럼 급여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지출이 많아지니까 소진 연도가 앞당겨집니다. 2056년으로. 예. 그래서 복지부한테 요청을 했대요. 기금 소진 연도의 변화가 없기 위해서는 얼마의 보험료가 필요하냐? 네. 복지부에서 1%를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만 올려도 충분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서 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즉 기금 소진 연도 2060년에 변화가 없다면 네.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가정이 있는 건데, 네네. 이런 셈법으로 따지면요, 왜 10%만 올립니까? 20%를 올리면 네. 2%만 보험료율을 올려도 2060년 소진 시점의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야당은 2060년 기금 소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2060년까지는 기금이 남아있으니까 안전한 거다 라고 해석하는 건데, 그거는 다 써도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실은. 근데 재정축의 취지는 2060년 기금 소진 연도의 그 정보의 메시지는 안전하다라는 인증이 아니고요. 2060년에 소진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하라는 메시지예요. 예. 그러니까 위기의 징후인데 이거를 안전하다는 인축으로 해석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거는 정부가 이론적으로 나온 수치를 지금 마치 현실적으로 2배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와의 오류처럼 똑같다. 야당도 1%만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까 그 소진 시점을 그 변화시키지 않는 이론적인 그 보험료율이지 지금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는 양자가 이렇게 동일한 오류를 혹은 과도한 지금 네.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전 인수식으로 논리 전개 방식에 있어서는 아전 인수식으로 자기들의 얘기가 맞다고 일정 부분 과장 내지는 부분적으로 호도하는 측면이 있군요.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에서는 양자를 다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10%만 올리는데 2배 내라 그러느냐? 예. 어떻게 10%를 올리는데 1%만 달랑 올려도 되냐? 네.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이 어긋나는 주장을 양자가 펼치다 보니까 정론이 정론이 들어가서 틈을 비집고 설득할 여지가 없어져 버렸군요. 그냥 일반 국민들이 이 논란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 박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 지금 제가 드릴 질문은 우리 애청자께서 5시 1분에 올려주신 건데요. 꽤 깁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예. 오건호 박사께서 참여연대에 올려놓은 2013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43년 적립기금이 2010년 불변 가격의 적립기금과 가치 차이가 51.2% 정도이던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잠깐만요. 아직 질문이 남았어요. 예. 2013년부터 2043년까지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의미 같더군요. 예. 만약에 이 부분에 이분이 잘못 이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도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을 보면 물가가 S자 형태를 보이며 오르내리던데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계속 오른다고 보는 건가요? 일본보다 더 초고령화 사회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인구 대비 54% 정도 줄어드는데도 물가가 계속 오를 수 있나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예,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저희가 국민연금 재정 추계 작업을 할 때 향후 70년간의 미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진단할 때 설정하는 주요 변수가 있는데, 경제 변수에서 물가가 되게 중요해요. 물가, 금리가 중요하고 그러겠죠. 출산율이 중요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금리를 전망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우리 과거에 이제 경향을 검토하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물가는 좀 있었죠. 일본에 비해서는 좀 높은 거고, 최근에 물가는 굉장히 낮습니다만은 2013년 재정 추계에서는 물가가 일정 수준으로 계속 오르는 걸로 가정은 했어요. 네. 그리고 당시 시점에서는 그렇게 가정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수값을 설정한 건데, 예. 지금 청취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로 물가가 그렇게 오를 거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할 수는 없겠죠. 미래 전망이니까.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저희가 2018년에
이제 또다시 4차 재정 추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물가에 대한 변수값이 그전에는 무난히 오를 걸로 봤는데,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이미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벌써 올해 지금 계속 디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 지적하신 거에 일리가 있고요. 어차피 미래에 대한 추계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4차 재정 추계인 2018년 추계 때는 물가 변수의 값을 설정할 때 지금과 좀 다르거나 좀 더 신중한 방식의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디플레이션 이러면서도 S자 형태로 막 이랬는데 우리는 꼭 그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상정을 하는 것이니까 5년마다 하는 재정 추계에서 바꿔가면서 적용을 해나가면은 보다 현실에 가깝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5년 주기로 계속 이거를 맞춰가는 거죠. 예. 네. 1분 40초가량 우리가 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 마지막 질문 여쭙죠. 우리 오 위원장께서는 최근에 불거진 공적연금 강화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야가 너무나 지금 슬로건성 구호에 가까워서 우리 정답을 알고 싶어서요. 일단 50% 수치를 너무 경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야당도 그 50% 너무 그렇죠. 고수하려고 애쓰지 마라? 합의문의 핵심은 저는 공적연금 강화라고 판단하고요.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지금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이전에는 국민연금 단일 체계였는데 이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원 체계로 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느 연금을 더 중심으로 놓고 가는 게 맞냐? 국민연금은 지금 성인의 절반을 사각지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급여율을 올리더라도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게 공적연금 강화 취지에 더 어울린다고 보고. 네. 근데 지금 국회 논의는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으로 지금 딱 못 박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수치도 조금 유연하게 하고 방안도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균형 있게 놓아서 전체적인 사회적 논의를 벌여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50%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건호 박사였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하고 서둘러 마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서해 NLL 이북에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라고 우리 측에 통보해 왔습니다. 즉 통행 이런 거 안전 보장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